유전자 스위치, 최신 과학으로 알려진 후성 유전자의 신비. 유전자 스위치. 장연규, 예수대학교 시스템 생물학 교수,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 연구 박사학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유전자 DNA 회복 기작 연구, 1998년 염색질 구조와 기능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연구. 그래서 여기서 얻은 영감으로 항암제 내성과 암 재발의 주요 원인인 암줄기세포의 특성과 기능에 후성 유전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구하고 있다. 분과장도 하고 유전자 스위치, 최신 과학으로 읽는 후성 유전의 신비. 추천액을 다윈 가멘들이 구축한 진화와 유전학이 튼튼한 기초 위에서 라마르크 정교함이 더해지다. 장수철. 맨델이 분리법칙, 독립의 법칙 등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유전 법칙을 발휘하면서 유전 현상에 관한 대부분이 규명되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세포든 유전자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200여 가지의 세포가 출현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후성 유전학.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유전체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응하여 필요할 때만큼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유전자 연구. 이 책은 보기 좋고 알기 쉬운 그림이 많이 보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도 있고 후성 유전학 자체의 온오프 스위치로 비유한 것, 성염색체를 분자 저울로 설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후성 유전학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한 후성 유전학 안력서.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장연규 교수는 효모에서 시작해서 인간 배아 절기 세포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발현의 후성 유전학적 조절을 연구하고 나아가 암줄기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선의 현장 연구자입니다. 유전학은 대중서적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인데 한데 장 교수는 유전학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후성 유전학의 원리에 관한 여러 연구 사례를 차근차근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해 냅니다. 후성 유전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서는 대학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아직 적절한 소개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책이 전공 학생과 일반 독자에게 진지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강민 교수. 서문에서 유전은 흔히 쓰이는 익숙한 말이다. 그러나 유전과 깊은 관련 있는 후성 유전은 처음 듣는 말이라 낯설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DNA 많은 생명현상을 유전학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유전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현상도 분명히 존재한다. 후성 유전학은 전통적인 유전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파생 학문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1940년대에 후성 유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에 최근에야 학문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아직 중등교육 현장에는 도입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1915년에 발표된 상대성 이론이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 고등학교 물리교과서에 실렸듯이 중등교육에서 후성 유전학을 다루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1장에서는 후성 유전학 설명이 되어 있고 2장부터 5장까지는 후성 유전의 흥미로운 예를 추가했고 후반부 내용은 분자 수준의 원리까지 다루고 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분자 수준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부분을 건너뛰고 기본 논리와 적용 사례를 서술한 부분만 읽어도 후성 유전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1장에서 후성 유전학이란
또 2부에서 같은 DNA 다른 운명, 3부에서 후성 유전으로 풀어낸 생명현상, 4부에서 새롭게 밝혀진 질환의 원인, 또 이렇게 해서 질병에 대한 또 파악까지도 정리가 된 것 같네요. 1부에서 후성 유전이라 라마르크의 귀한 후성 유전,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단세포 생물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유전에 기인합니다. DNA 2001년에 동물 복제의 제1호인 고양이의 DNA를 가지고 생물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오랫동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분명히 형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에 관한 해답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후성 유전 조절 시스템은 수정란의 발생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이라 하면 부모의 DNA가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세대간 유전을 말합니다. 반면에 후성 유전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에 새겨진 후성 유전적인 변화가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전달되는 세포 간의 유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세포에 새겨진 후성 유전적인 정보는 세대 간에 유전되기도 합니다. DNA 간의 후성 유전 시스템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라마르크의 후계자들, 라마르크와 다윈은 진화론 논쟁에서 빼낼 수 없는 생물학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생물 종이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각각 획기적인 해석을 내놓았지만 학자로서의 운명은 성반되게 갈렸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해석은 독보적이었으며 생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다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그 명성을 떨키고 있죠. 그러나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한 해석은 안타깝게도 평가철화되었고 대중의 지지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라마르크는 목이 길어진 기린 얘기로 사람들에게 조롱한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라마르크를 실패한 생물학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후성 유전학이 대두된 현재 시점에서는 두 과학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급한 두 진화론을 비교하기 전에 다윈의 진화론의 최대 약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데 후성 유전 원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둘의 사이에서 먼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살펴봅시다. 생명체는 자연 발생적으로 다양한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돌연변이 형질의 대부분은 생물체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미엘 라마르크의 형불응설과 획득 형질의 유전을 주장했습니다. 생명체가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 변화에 적응해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일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마르크의 사실 라마르크의 이론이 완전히 폐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쓰는 형질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형질은 퇴화한다는 영불영설은 발표 당시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콘레드 워딩턴은 대표적인 라마르크의 언어로 당대의 최고의 발생 유전학자였습니다. 존 케언스는 1950년대의 대장균을 모델로 적응 진화를 연구한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특정 환경에 노출된 대장균에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라마르크의 이론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콘레드 워딩턴이나 존 케언스 같은 라마르키언 생물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실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응 진화론의 오류를 증명하는 실험 결과만이 점점 쌓여갔고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라마르크의 주장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새로이 등장한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기적처럼 라마르크의 적응 진화론도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성 유전학의 등장
후성 유전학은 1940년 콜레드 워링턴에 의해서 처음 그 용어가 언급된 후에 1990년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생물학 분야입니다. 생리지에는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만듭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전하면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의 발생 과정을 거쳐서 독립된 개체가 됩니다. 이때 부모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DNA가 온전히 보존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란의 발생 과정에서 개체의 형질이 결정되는데 DNA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정상적인 기능과 활성을 나타내야만 형질이 제대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개체 형질이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절대 구분할 수 없어야만 합니다. 이제 후성 유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성 유전 시스템은 DNA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후성 유전 시스템은 다른 변이와 상관없이 형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온오프 획득 형질 유전의 증가는 적응 진화론의 핵심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유도하고 이 형질을 자손에게 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병원균뿐만 아니라 나이, 음식, 공해물질, 마약, 스트레스, 유아기에 경험하는 부모와 유대감 등 대부분의 자극이 후성 유전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처퍼리 모델에서의 증가, 1990년대에 서전 린드 키스터 연구팀과 더글러스 루덴 연구팀은 워딩턴의 실험을 확장하여 극심한 환경 스트레스가 처퍼리에 미치는 연구를 했습니다. 임신한 G 모델에서 증가, 1905년에 마이클 스키너 교수 연구팀은 쥐를 활용한 연구에서 획득 형질의 유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수치 모델에서 증가, 아벨 어니스트 박사팀은 수치 알코올에 일정 기간 노출된 후에 야생형 암제와 교배했더니 자생 개체 중에서 수컷은 체중이 감소하고 인지기능 장애 및 행동 장애를 보였으며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1세대 수컷 자손에 나타난 이런 형질 변화는 2세대, 3세대 수컷 자손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을 투여한 수치, 일정 기간 굶긴 수치, 나이가 많은 수치를 정상 암제와 교배한 예에서도 자손 세대 중에서 수컷에서 형질 변화가 생겼으며 3세대 수컷 자손에게까지 형질 변화가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임신한 암제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수정란에서부터 자손이 태어날 때까지 모체의 영향을 지속으로 받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약물 효과만으로 생겼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수정란의 형성에서 이바지하지만 수정란에서 자손이 태어나기까지 기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습니다. 점검을 통한 유전, 파유류의 행동 특성에 중추 신경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 인간의 행동 특성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아니면 양육 환경의 학습에 따라서 결정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류와 설치를 모델로 한 연구에서 소유교의 새끼를 돌보는 모체의 행동은 번능이 하는 전매기 때의 경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모의 돌봄 수준과 자손의 행동 특성 간의 상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포유류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의 두 가지 경로로 반응하는데 갑자기 공포를 느낄 때 일어나는 단기성 반응 경로와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적응 반응 경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뇌 조직의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에서 순서대로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이 부신피질에 신호를 전달하고 신호를 전달받은 부신피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이 많아지면 이와 결합하는 해마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전사인자로 기능하게 됩니다. 1970년대의 부모의 돌봄 수준이 자손의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치류 모델에서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설치류의 양육 태도가 유전자에 의한 것인지 경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험자가 손가락으로 모체의 돌봄 행동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양육 태도를 습득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모체의 양육 태도로 인해서 새겨진 각인은 생식세포와 관련이 없으므로
전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생긴 후성 유전적인 변화가 생식세포를 통해서 유전되는 경우에, 그리고 후성 유전적인 변화가 생식세포를 거치지 않고 경능 유전적인 방법으로 유전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이 설치류 모델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양육되다가 나쁜 모체에게 키워진 새끼라 하더라도 성체가 되고 나서 후성 유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물질을 제공받으면 행동 특성이 정상에 가깝게 되돌아간다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디지털 암호로 된 DNA 소고 유전 정보에 대해서 제 1장까지